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튜브 채널 86번가의 주간 정리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녹화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번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일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뉴스거리가 될 거는 없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증가했었던 행동주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워낙에나 이런저런 기업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행동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을까? 갑자기 이거 바람인가 유행인가? 이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배경적 요인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온라인에서 워낙에나 지금 이슈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관심도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게 첫째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우리도 조금 이제부터 단순히 한두 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일본 사례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구 쪽은 아무래도 행동주의에 대해서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오래됐으니까. 근데 아시아 쪽은 그게 좀 부족한데, 일본이 아무래도 좀 행동주의가 우리보다는 과거에 많이 나타났었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 이제 2000년에 사학가미 펀드에서 했던 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행동주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럼 이제 2000년 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본 증시 한번 보십시오. 니케이 225 지수인데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죠, 그렇죠? 계속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는 돈 벌려고 주식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돈이 삭제되고 있어. 이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거 좀 내놔봐라 하면서 주주 행동주의가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일본이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12, 13, 14년 요때 넘어가면서 또 행동주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때는 실제로 일본 내에서 주주 행동주의를 펼치는 펀드의 숫자도 크게 증가를 했고요. 상장 기업들의 주주 환원 추이도 보시면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더 좋아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라고 하면, 그때 이제 아베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주식 시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렸던 조치 중에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주주들의 가치를 높여보자, 이런 거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2018년도 여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도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도입을 해야 또 기준이 생기는 거고, 다른 회사들도 다 좀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운용사들도 그 이후에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다라는 거고, 대형사들은 보통 2019년에는 다들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도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이 좀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외부에서 자문을 받아봤었을 때 어떤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볼 땐 고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가가지고서 이거 빨리 바꿔내,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라고는 사실은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데나 그런 데에서 말을 하질 않아요. 일단 기회를 주는 거죠, 회사한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점을 개선하면 회사가 잘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한다라고 해서 비공개 레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미팅, 그리고 나서 비공개 레터, 이런 걸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회사가 실제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해를 넘겨서. 그랬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공개 활동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 활동으로 전환을 해서 또 레터를 했는데도 가령 예를 들어 전혀 이렇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무력 행사, 실력 행사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운용사들도 한 2019년에는 이거를 도입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비공개, 그걸 한 1, 2년 하고, 공개 전환, 그게 또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실제 행동이 나오니까 지금 주총에서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당연히 이게 또 이슈가 되니까는 더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다. 예.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가 이제 1970년대는 박스권이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도 일본의 2000년 초반과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으니까는 주주들의 요구가 많이 늘어났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뭐 아니면은 주주 배당을 늘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당시에 사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다라고 해요. 원래는 미국도 성장을 이제 잘 하던 그런 나라다 보니까는, 야,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경영자가 더 이상 자기가 투자할 곳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해서 자사주 매입이 이제 70년 중반 이전까지는 적극적이진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주가를 올려라 라고 하니까는 이때는 자사주 매입이 늘어나게 되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수익률이 좋았었던 기업들 보게 되면 막 90%씩 그 다음에 발행 주식의 절반을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들이 나타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또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가요 지금 20년 동안 거의 주가가 거의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점에서도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과거랑 대비해가지고서 지수 보면은 별로 이게 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런 주가적인 걸로 봐서도 충분히 지금 행동주의가 나타날 만한 환경에 처해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날에 중국에서 요즘에 연일 이제 이것저것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짜잘짜잘한 것도 나오고 좀 큰 것도 나오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은 경기가 빠르게 좋아지려면 부동산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에 부동산 쪽에 얼마나 강한 정책이 나오냐인데 외국인 투자도 좀 과거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되게 되면은 투자 증가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제 스클리컬이나 중국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러시아가 지난주 내내 좀 이것저것 말이 많았었죠. 사실 시작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전격 방문을 했고 이에 반발해서 러시아가 우리 핵무기 감축 협정 중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나서서 그러면은 우리가 러시아 가서 뭔가 좀 다독여 보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좀 가까이 돼가지고서 우리끼리 동맹을 잘 러시아, 중국이 맺어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림처럼 마치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좀 외교적인 긴박함이 지난주에 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이제 사실 이게 선행지표로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저는 여기에서 얼마나 경기가 이제는 우리가 침체에 간다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는 각종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야 이게 이제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침체 공포를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PMI는 다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보다도 다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다 보시면 50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준선인 50도 다 넘어가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선행지수들이 다들 이렇게 좀 지금도 이제 살짝 돌아섰거든요. 2달 연속으로. 근데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긴 해요. 여기 이렇게 그래도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뉴스가 최근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가도 요즘에 자꾸 높게 나오는데 경기마저 여기서 경기가 좀 침체가 돼야 물가 그나마 잡힐 것 같은데 경기가 다시 돌아선다 그럼 그게 정말로 세상에 좋은 일일까라는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면은 침체는 사실 일단은 피하면 피할수록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침체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지나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좋은 거였다로 평가받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인데요. 의외로 좀 캐나다가 우리 입장에선 좀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Q&A에서도 이런 게 나왔죠. 주요국 중에서 우리만 좀 다르게 가도 괜찮냐. 최초의 이렇게 동결 결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캐나다가 사실은 그 후보죠.
동결을 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1월 달에 회의 열었을 때 금리 인상은 하되 향후에 금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을 것처럼 아주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회의에서 캐나다가 동결을 해주면 우리만 외롭게 동결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다행히 캐나다가 이날 소비자 물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저희 때는 많이 높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서는 역시나 이것도 좀 경기 관련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뭐 미국 소매업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재고 사이클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랬을 때 가장 소비자하고 맞닿아서 재고 조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재고 조정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는 업태이다 보니까 관심 가지거든요. 실적은 홈디포는 그저 그랬고 월마트는 잘 나왔는데 둘 다 미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주가는 홈디포는 실적도 나빴으니 좀 별로였고 월마트는 그래도 좀 괜찮은 일단 상황인데, 재고를 보시게 되면은 재고가 정말 많이 늘었었어요. 그러니까 월마트부터 한번 보시죠. 재고가 1년 전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32%가 늘었었는데 지금은 이번 분기에는 제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는 정상 재고 수준에 다다랐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악성 재고가 좀 빨리 움직인 기업들은 이미 해소가 되었다. 홈디포는 좀 늦게 움직였어요. 이제 한 분기 늦죠, 그렇죠? 그랬더니 여전히 내려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월마트 정도 수준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추이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러는 계속해가지고서 우크라이나를 가지고서 움직임이 있는데 일단은 텐션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시진핑이 마치 자기가 4월에 가가지고서는 평화를 중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재안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는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지금 많은 걸 다 양보해야 되는 것이던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지만 원래 이렇게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서 각국의 주요국들의 리더들이, 그러니까는 유럽의 리더들이 움직인 거는 있었지만은 미국하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장이 움직이는 거는 이번이 일단 전쟁 이후 처음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주에 계속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랬더니 중앙은행에서 일부 관계자는 그게 조금 불편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그런 거죠. 내가 얘기한 대로만 따라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한 달 전에는 내가 얘기한 만큼 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왜 시장이 나의 매파성만큼 안 따라올까? 반대로 지금은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더 나갈까? 그러니까는 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위로 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인 빌로아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난 목요일 이후 시장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고 있다. 오버리액션 하고 있다라고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너무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죠. 다음으로 제임스 블라드가 연일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굉장히 분명해요. 하나는 빨리 올리자. 기왕 올리고 빨리 이제 다음 회의도 50bp 하자. 난 이미 지난 회의에서도 50bp 인상을 주장했어. 라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금리는 내가 지난 12월에 점 찍었던 5.25에서 5.5% 거기서 변함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빨리 가자라는 거죠. 기왕 갈 거면.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날 한마디 했는데요. 시장이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가 험난할 것이다라는 가격 반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가격 재조정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시장이 인플레 경로가 험난할 것이다 라는 걸 보고 있구나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잘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걸 가격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요 말에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조금 더 우리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미국의 2월 FOMC 회의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전체 내용은 매파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회의 때 파월 의장이 보였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랐거든요. 지난 회의 때에는 파월 의장이 금융환경 완화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태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의 고통이 없이도, 그러니까 실업률의 상승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도 인플레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코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클리어한
이제 그 부분이 의사록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방향의 위험을 다 강조하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멘트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파월이 했던 얘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사록에 대해서는 그런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이게 3주 뒤에 나오거든요. 회의하고 나서. 그리고 전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 내용만이 나옵니다. 전체 내용은 5년 뒤인가 뭐 그렇게 공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 3주간의 분위기가 조금 시장이 바뀐 거에 따라서 연준이 살짝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손대서 그걸 수정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고 비둘기적인 발언도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야, 우리 이번에 색채를 조금 더 매적으로 내볼까 하면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좀 누락한다든지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러지 않겠냐라고 의심들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정확히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의사록이 회의 때하고 살짝 분위기가 다른 거는 종종 나타나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거의 매번 이러고 있습니다. 파월이 했던 거하고 의사록의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사실 원래는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이날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딴 데 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게 좀 철진한 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월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부터 고용 데이터 나왔는데 많이 나왔죠. 인플레 데이터 나왔는데 다 이렇게 막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 아이고 뭐 의사록 때 무슨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 분위기가 지금 데이터 많이 바뀌었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그런 분위기 변화를 의사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지난 2월 회의에서도 이미 지난 2월 회의 25bp 올렸잖아요. 근데 그 지난 2월 회의에서도 50bp 인상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커밍아웃 하신 분들이 있죠. 일단 제임스 블라드가 했죠. 그 다음에 그 메스터도 50bp 자기는 뭐 이제 그 뭐 증거를 봤다 그랬나?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의 당시에 지금 우리가 이 같은 데이터를 보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연 50bp를 찬성했을까? 그러면은 그 비율이 의미 있게 높다라고 하면 다음 회의에서는 50bp 인상할 거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나온 데이터가 이제 인플레적으로 나왔으니까는요. 이제 그게 확인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단 적었어요. 뭐 이게 이제 절대 무시할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았다. 왜 그러냐면 총 19명입니다. 연준의 멤버가 총 19명인데 그중에서 50bp를 찬성하거나 그쪽으로 이제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몇 명 어퓨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어퓨라고 하면 한 3, 4명 정도를 연준에서는 의미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블라드하고 메스터는 확실하고 1명 혹은 2명 던데 카시카리도 왠지 했을 것 같잖아요. 매파적으로 요즘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시장에서 그러면 말할 사람들이 다 말했고 추가적으로는 없네 요 정도로 이제 뭐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작년 11월로 저희가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감속 가능성이 성명서에 적혀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책의 누적적 효과를 고려하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요. 그 회의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회의가 지나고 나서 12월 회의에서 이제 인상폭 낮췄죠. 75bp에서 50bp로. 그리고 이번에 2월에 50에서 25bp로 연속적으로 감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11월에 이 문구를 처음 넣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의사록에서는 과연 몇 명이 반대를 했냐는 거죠. 이 감속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가지고서요. 이때에 대해 가지고서 감속에 대해서요. 대다수가 여기서도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찬성을 했대요. 근데 몇 명이 반대했대요. 몇 명, 근데 여기서 어퓨 몇 명.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지금 가속론자,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보폭을 크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작년 11월부터 이번 2월까지 계속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확실한 게 일단 블라드 메스터, 이들은 이제 거의가 아니라 완전 확실하고 카시카리까지는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편가르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더 매파적인 사람, 좀 비둘기적인 사람이 나눠져 있는 그 구도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이외에서 막
더 매파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매파성을 고려를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향후에 볼 때 해야 되겠고, 요 정도 선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또 하는 얘기 하는구나, 그렇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었는데 예상보다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좋아했던 거는 특히나 어떤 점이었냐 하면,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역시나 데이터 센터 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IT로 봐가지고서요, 사실 PC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바일이나 좀 뻔해요. 근데 데이터 센터 쪽이 좀 뭔가가 잘 나오려면은 확 좀 성장을 낼 수도 있고, 또 그 요즘에 챗 GPT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면서 또 역시나 그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쪽에서는 앞서 나가 있는 업체고 그들이 보고 있는 시장의 전망이라는 건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 계속적인 성장, 강력한 성장을 기대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이요, 1분기를 지나면서 가속화되는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IT 쪽에는 좀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IT 쪽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동단결해서 어떻게 의견을 내고 계시냐 하면, 반도체는 2분기까지 나쁘다, 2분기가 최악일 거다. 근데 그 이후부터 업황이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조금 겁도 나요. 하반기까지 반등을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년까지 반등이 밀리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1분기 지나면서 가속화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야, 2분기 바닥론은 정말 우리 예상이 맞나 봐 라는 거를 강화시켜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 IT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국은행 금리 결정을 했죠.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나 우리가 금리 결정 이외의 수단들도, 정책 수단들도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는 동결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 코멘트나 등등등등은 아주 매파스럽게 얘기하면 중화가 많이 되겠죠. 반대로 인상을 해도 나머지가 모든 게 다 비둘기적이면 또 중화가 좀 되겠죠. 물론 그래도 인상하는 것이 약간 더 매파적이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중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번 회의 때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별로여서 그래요. 우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이제 변동금리에 우리가 부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는 비록 덜 올렸지만 지금 이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도 지금 안 좋은데 진짜 올려야 될까 하는 거. 근데 또 미국이 요즘 인플레 데이터 나오고 최종금리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까지 더 올릴지 정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안 올리고 있으면은 혹시나 그게 금리 차에 따른 악영향이 나타나진 않을까, 환율,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색채를 좀 짬뽕으로 맞춰서 낼 수밖에, 양다리를 걸치는 정책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정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금리 자체는 동결을 했는데 나머지 좀 매파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요, 긴축 기조 표현 뒤에 상당기간이라는 표현을 추가를 했습니다. 요 상당기간이 아주 친절하게 또 총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한국은행에서 상당기간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얘기하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길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물가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비록 이제 이번에 동결은 하긴 했지만은 인하 기대는 좀 상당기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하이어 포 롱거,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소수 의견이 어쨌든 나왔습니다. 전원 찬성한 동결 아니었고요. 사실 시장은 근데 이것도 좀 비둘기로 봤어요. 왜냐하면 소수 의견 그래도 한 2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분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데서 또 좀 매파성을 낸 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판 소위 말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를 이번에 총재가 이제 새로운 총재가 오신 이후로는 총재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총 6분 중에서 5분이, 그러니까 한 분은 향후 3개월 동결, 근데 5분은 향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더 높게 가져가야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 동결로 인해서 긴축 사이클이 완전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언제라도 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반면 조금 비둘기적인 요소를 찾자면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 낮출 거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물가 전망치까지 낮추리라고는 사실 크게 생각들을 안 하셨어요. 근데 물가 전망치가 0.1%포인트 낮춰졌습니다. 이건 이유는 좀 명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망할 때의 유가 가정 대비해서 지금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물가가 3%로 내려가는 경로에 있다라고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정책 믹스가 좀 고려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요렇게 바로 떨어지기는 우리나라가 좀 어렵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외부적인 요인이 유가가 팍 폭락을 해준다든지 추가적인 게 있어야 되겠지만 뭐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좀 이제 이거는 우린 사실 내려오는 속도는 원래는 미국보다는 느려야 되거든. 왜냐면 우리는 막 이제 뭐랄까요, 뭐 난방비나 이런데 그러니까 우린 시차를 가지고서 지금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사실 시차를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또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책이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또 많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재미난 표현을 하셨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운전할 때에는 차를 잠시 세우고 안개가 거치기 기다렸다가 다시 간다는 거죠. 이제 통화 정책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근데 잘못하면 이게 또 사고 날 수 있으니 충분히 좀 우리가 제약적인 금리 레벨까지 왔으니 잠깐 멈췄다가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상황을 정확히 대변해 주는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제 아주 몇십 년 만에 겪는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일단 크게 올려놓고서는 좀 장기간 올려놓고서는 그다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의 소비자 물가 수정치가 나왔는데 그 전날에는 이제 독일 거 하고 이탈리아계 수정치가 나왔고 이날은 유로존께 나왔는데 1차 속보보다 상향 조정됐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뭐 특이한 건 아닌 게 1차 속보 때에 독일계 못 들어갔어요. 독일계 가정치로 넣었죠. 왜냐하면 그때 독일이 발표 일주일 늦어져서. 근데 실제로 나왔고 그래서 나온 거를 넣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지금 요번에 발표된 숫자만큼은 수정이 되는 걸로 원래 알려져 있던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미국 2분기 미국 이제 GDP 2차 속보치가 나왔는데 GDP는 살짝 아래로 수정이 됐고 그 요인이 이제 물가가 상향 수정이 좀 됐어요. 다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월간으로 보고 있는 것들에서 12월까지 다 나와 있는 일단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례적인 요인들 수정한 거 있잖아요. 뭐 재고라든지 순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외를 하고 나가지고서 수정 GDP로 보게 되면은 사실 GDP가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특히 1차 수정치보다 2차 때 좀 더 또 내려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은 소비의 나라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리얼 파이널 세이즈 투 프라이빗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간단히 줄여서 최종 소비라고 여긴 적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도 0.2%로 성장률이 매우 둔화가 됐는데 거의 0.1로 거의 성장 못하는 걸로 또 재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에 어쨌든 미국의 소비는 꽤나 냉각이 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점들이 사실 경제가 되게 강하다면 물가를 잡는데 블라드 말대로 팍팍 올려가지고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연준한테 현실적인 고민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실업 데이터는 또 이제 약간씩 예상치보다 낮게 그래서 고용은 여전히 튼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로 가면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제재 조치를 작년 10월에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들의 대해가지고서는 1년 유예를 줬었어요. 근데 유예가 끝나고 나면은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10월까지는. 그래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에서 적극적으로 미국 쪽 설득에 나서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이제 신임 총재 후보 BOJ가 나와서 결국은 시장 안심을 계속 시켜주려는 것 같아요. 결국엔 나중에는 언젠가는 본인의 색채를 내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있었던 금융 완화 정책 이거 적절한 것 같고 지속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엔화가 좀 약세로 튀어 올랐어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인플레를 찬동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수입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일본도 우리랑 좀 비슷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너무 높으면은 뭐 기름이 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시차를 두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래도 다행히 작년 10월, 11월 이때가 이제 엔화가 가장 약했던 시기고 다음부터는 좀 강세로 돌았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해가지고서 수입 가격이 쭉 이렇게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결국 이게 시간차를 두고서 요즘에 뭐 일본도 물가가 높다 말은 많지만은 좀 그래도 하방으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사실 일본은 눈속임이었죠. 통신료 인하를 많이 해가지고서 그걸로 원래는 본인들도 기저에서는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거의 베이스가 또 효과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본도 또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기저의 인플레 그 요인이 일본이 다른 나라들만큼 높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정도 시점이 되면은 요분도 본인의 색깔을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관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얘기도 드리면은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입 물가 영향 많이 미치는데 수입 가격이 좀 빠르게 내려옵니다. 제 작년에 그 중순에 30%대 아주 높은 그런 수입 가격을 기록을 하다가 그 뒤에는 지금 1%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시차를 두고서,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3%로 가는 경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에 시간차를 두고서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게 일단 기본 가정 깔려 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PC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특히 막 전년 동기 대비 숫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상회를 했죠. 그쵸? 다만 이제 요것도 조금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3개월치가 다 수정이 되고 요번 게 이제 또 나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수정돼서 전월 대비 숫자는 크게 이제 서프가 안 난 것 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 숫자는 그게 다 누적이 돼가지고서 크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그림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 것 같더니 올라가 버렸죠. 헤드라인도 그렇고 근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는 와, 물가는 계속 높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월 달에 나온 데이터들은 다 높게 나왔죠. 그 요인이 뭐가 있든지 간에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니까는 이제 방어를 위한 논리만을 펼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방송 보신 분들이 그건 제외하고 결론으로 가서, 아니 그럼 데이터들이 요즘 이렇게 나오는데 86건가가 생각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 이건데, 사실 뭐 지금까지 데이터 봐서는 별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물가가 오를 때도 그렇지만 내려올 때도 완전히 깨끗하게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내려온다라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깨끗하게 반듯하게 내려오면 좋겠죠.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내려오면 좋겠지만은 그 경우들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선행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많이 말씀드렸으니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좀 뭐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그 이제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갖고 언급하는 기업의 숫자가 요번 그 실적 발표 분기에 보니까 좀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다고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당연히 피크 찍은 거 알지 뭐 누가 몰라? 당연히 여기에 대해 얘기한 기업은 줄겠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실은 3분기까지는 거의 대동소이 했었거든요. 6월 달이 인플레 피크였잖아요. 근데 3분기 때는 대동소이 했는데 지금 요번 4분기에는 좀 의미 있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 고용 시장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합니다. 고용이 여전히 뜨거우니까 물가 계속 높지 않겠느냐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뭐 유명한 기자죠, 팀 힐하우스가 골드만 자료를 이렇게 재인용을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러셀 3000 지수 기업 실적 발표를 보니까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언급한 게 팬데믹 회복 이후에 최저치인 4.9%까지 이번 실적 시즌에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기업이 21년도 3분기에는 16.5%였는데 이제는 4.9%로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그 압력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확실히. 다음으로요. 다우지수에 있는 다우지수 및 대형 소비재 기업들의 경우에 이들 중에 3분의 2가 노동력 가용성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노동력 부족이 악화되고 있다 언급한 회사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대표적인 이런 소비재 기업이겠죠. 스타벅스나 힐튼 이런 여러 회사들은 직원 채용 상황이 정상 혹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많이 뜨겁다 하지만은 근데 사실 뭐 아까 GDPO 숫자도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뭐 좀 고용도 좀 완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인 데이터 많이들 보시잖아요. 잡오프닝. 요거 이제 다음 주에는 안 나오고 다다음 주에 나오게 될 텐데 요 구인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서 UBS 증권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거의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엄청 내려올 걸로 보는데 최근에 발표됐었을 때는 좀 계속 높게 잡오프닝이 나왔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내려가지 않겠느냐 뭐 여기서는 기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요. 결국 우리가 뭐 인플레다 뭐다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누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연준이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연준이 너무 인플레를 우습게 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치 이제 작년 한 여름 정도까지처럼요. 인플레 안 올 거야 하면서 긴축을 너무 늦게 들어가 버리면 인플레가 확 날개를 달아버리는 거죠. 반대로 인플레가 높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또 금리를 막 10% 20%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과잉이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닭 잡는데 뭐 호랑이 잡는 칼을 쓰는 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잉 긴축에 따른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혹시 과잉 긴축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덜하면 어떡하지도 있지만 더하면 어떡하지도 있어요. 그렇게 봤었을 때 저는 지금 연준이 그래도 상당히 합리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거는 연준에서 제시하는 경제 전망하고요, 점도표에 있는 최종 금리 가지고 비교해봤을 때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60년 이후로요. 근원 PC 물가 지수 대비해 가지고서 이제 연방 기금 금리가 얼마나 더 높게 평균적으로 형성돼 있었느냐 하면 약 1.56%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정도 높은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러면은 인플레 압력을 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여기에 대해서 뉴욕 연은 총재도 1.5% 6% 정도 더 높으면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작년 12월 달에 그다음 PC 물가랑 기준금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과거 딱 평균 때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거라도 봐야지 어쩌겠습니까. 근데 연준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 보시면요. 그럼 이걸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21년도 12월 달에는 오히려 최종금리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네. 그 다음에 22년 3월에도 역시나 1.5% 요거보다 낮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 1.5를 넘어가게 된 처음 때가 언제냐면 22년 9월이었어요. 22년 9월 달에 이제 1.5%로 넘어가게 됐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9월 말이었어요. 9월 말에 연준이 처음으로 이번에 인플레가 확 이렇게 막 난리를 친 이후에 처음으로 적절한 금리 최종 금리 수준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플레에 대한 예상이 이제 중요하고 일단 연준의 태도 자체는 상당히 요거는 이제는 인플레를 잡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왔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서 제가 이제 10월 그때 당시에 이제는 의견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게 된 또 계기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정신 차렸다 뭐 이렇게 느꼈던 거죠. 22년 12월 달에 제시한 경제 전망 및 점도표를 봐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근원 PC 물가 지수 대비해서 최종 금리가 1.6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프레임 속에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최근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일 거잖아요. 최근에 뭐 이렇게 물가라든지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최근에 보시게 되면 원래 요거는요. 그 이제 연준의 셉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회의 8번 하는데 그중에 4번을 이걸 내거든요. 3, 6, 9, 12월 달에 내게 돼요. 그래서 지난 가장 최근 회의였던 2월 회의에는 요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온 이제 회의 의사록을 보니까는 연준 위원들이 찍은 건 아닌데 연준 스태프들이 예상해 놓은 게 숫자가 이거 원래 그 이렇게 확실하게 숫자로 제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숫자에 제시해놨더라고요. 근원 PC 물가를 3.2%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2월 달에는. 보세요. 이 12월 달보다 낮춰졌죠. 3.5보다 3.2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 12월 회의하고 2월 회의 사이에 나온 데이터들은 상당히 좀 비둘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물가도 그랬었고요. 고용도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 스태프들이 예상치를 낮춰버린 거죠. 3.2로. 근데 그 이후로 요 회의 이후로 다시 또 데이터들이 아주 매섭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3.5로 되돌리거나 아니면은 그보다도 약간 더 높게 추정치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1.5에서 1.6% 정도 최종금리가 높으면은 일단은 적절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걸 봤었을 때는 아마도, 3월에 연준이, 위원들이 근원 PC 물가 찍을 때는 요거랑 똑같거나 요거보다 약간 높거나 지금까지 나온 숫자로 봐서는 그럴 걸로 보이는데, 그럼 최종금리도 거기서 그냥 더하면 되니까는 같거나 약간 더 높아지거나 뭐 그렇게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금요일 메스터, 지난 회의에서 50bp를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메스터 인터뷰를 요번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이 메스터 인터뷰는 꽤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PC 물가 발표된 이후에 CNBC하고 인터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고 한 거예요. 지난주에 나온 주요 데이터 전부 다 보고 한 거예요. 금요일 날에. 시장은 뭐가 관심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데이터가 강하게 나왔고 이 사람이 지금 매라는 걸 알고 50bp 주장도 했다는 걸 아니까 그럼 2월 회의에서도 50 인상에 기울었었으니 이번에 PC 물가마저 높게 나왔으니까 확실히 3월 회의에서 50bp 인상을 주장하려나? 그런 의도를 이번에 인터뷰에서 내비치려나? 그게 첫째. 두 번째는 기존에 이 양반이 이제 5.2에서 5.5를 최종금리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PC도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5.5에서 5.75 이런 쪽에 힌트를 주려나? 예, 이 두 가지였겠죠. 우선 이제 50bp 3월에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결정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심스러운, 아직 이제 결정 내릴 순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요게 재밌어요. 우리는 현재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5bp로 감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려사항 중에 일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지난 회의까지는 보폭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 관심 많았다면 이제는 기왕 지금 감속을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 뭐 약간 제가 살을 더 보태자면 연준의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다시 가속을 올리는 건 사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연준이 그렇다라고 하면 인플레가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25bp씩을 얼마나 더 오랫동안 올릴 거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해나갈 거냐, 여기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요. 우리 이미 그렇게 해버렸는 걸 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최종금리에 대해 가지고서는요, 지난해 작년 12월 달에 CNBC하고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메스터가 5.1%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연준의 점도표가 5에서 5.2, 그러니까 중간인 5.1에 찍혔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메스터 뭐라 그랬냐면 그 5.1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본인은 이제 거기에 찍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한 단계 높이면 5.25에서 5.5일 거잖아요. 이번에는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와 비교해서 별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해서 같거나 한 단계 높거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파성은 당연히 다들 조금씩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시장이 연준이 12월에 당초에 점도표 찍어놨던 것보다 다 더 높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계속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상당 부분. 그러니까는 만약에 다음 달에 나오게 될 고용이나 인플레 데이터도 많이 높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막 그 연준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가지고서는 여기에서 더 올려내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기대 인플레 나왔는데 요거는 약간 낮게 나왔는데 뭐 큰 의미는 이날은 없었습니다. PC가 이제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이 쫙 이렇게 기울기 엄청나죠, 그죠? 쫙 올라가서 여기 이제 4 약간 안 되는 데서 10년물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채권 미국 선물 시장에 반영된 거는 최종금리가 연준의 점도표보다도 1에도 높게 계속해서 반영돼 있고, 그 윗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더 이제 매파적으로 보는 거죠. 유가는 아무래도 긴축 우려가 있으니 달러 강하고 그래서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막 러시아에서 이래저래 좀 텐션 높이는 소식이 나와도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다. 뭐 물가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죠. 실적 시즌은 비슷해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공개를 했습니다. 94%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전주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익 추정치에 대해 가지고서도요, 23년, 24년에 대해서 거의 뭐 변동이 없어요. 네. 해서 요렇게만 잘 가주면은 전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싹 올라가주면은 아주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 우려가 자극된 데이터가 나와서 여기에 시장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준의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그렇게 실수를 할 만한 상황에 저는 처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뭐 재고라든지 PMI라든지 이런 쪽에서 봐서는 나중에 있을 이번 장세에서 다음 장세로 넘어가게 될 힌트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3월 1일 휴장일이 있고요. 뭐 월말 월초에는 이런 것들이죠. ISM 제조업 비제조업 미국의 PMI, 그다음에 중국 PMI 나오는 거,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다 이제 향후 경기에 대해서 선행 지표들이죠. 그걸 알려주는 것이니까는 요거 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경기를 판단해 보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아마도 제가 다음 주 정도까지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위클리를 제공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라이브를 통해서 찾아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도 좀 이래저래 좀 지금 약속한 거 빼고서는 여러 방송들을 줄이고 목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서 지금 요즘에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회복을 보여가지고서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에 라이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